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제가 마이크 소리 괜찮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BMW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이제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서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런 대화의 장은 여러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들과 만나서 저희가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지난 8년 동안 저희가 BMW 그룹 다이얼로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서 꼭 한 도시를 선정을 해가지고 다이얼로그를 진행을 하는데요. 연간 저희가 아시아에서 그리고 또 미주에서 그리고 또 유럽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연간 한 3번 합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저희가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상루이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 시에서 한 400km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자원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에너지 효율성이 아주 높은 공장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지역의 기후에 맞춰서 수자원 활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각별히 신경 쓴 공장입니다. 저희는 지난 8년 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양방향입니다. BMW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또 저희의 스테이크홀더들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해를 더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가지고 좀 종합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은 또 BMW 그룹이 미래를 위한 전략 수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전략은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전략 수립이 될 것인데요.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을 가급적이면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워크샵 형태로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포토시에 있는 상루이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텔라비브에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뮌헨에서 11월 달에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가 대화를 진행을 하는데, 이 다이얼로그에서 얻은 내용들을 다시 본사에서 총취합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미래 전략 수립을 하는데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 시대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요, 저희가 제품 생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자원 관리에 대한 책임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의 사업이기도 한 미래의 이동성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책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고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협력회사들 서플라이 체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책임 있는 그런 부품과 원료들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원에 대한 책임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책임 얘기했을 때 직원에 대한 책임도 포함을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사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주요 트렌드를 고려를 해보았을 때 저희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또 탈탄소화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준수해야 되는 그 중요성도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저희가 이틀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요. 서울은 이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화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그런 니즈들이 나오고 있고 또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통 혼잡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들이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저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이주하면 이주할수록 이 주제의 중요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도시에 관련된 규제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의가 될 것이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이와 같은 트렌드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빌리티라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사업자들도 있지만 솔루션을 가지고 이 영역에 진출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그리고 또 가치관, 그리고 또 신세대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개념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 또 도시에서 살 때는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지 여기에 있어서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가족을 꾸리게 되면은 도시보단 도시 외곽에 살면서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대들과 대화를 해서 그래서 오후에 저희가 학생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생각이 결국 미래를 좌우할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또 업계의 대표들을 만나서 오후에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트렌드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마지막 트렌드가 디지털화가 되겠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또한 또 디지털화를 통해 가지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다른 한편으로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 이거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커넥트카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자동차 간의 커넥티비티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 중요성이 향후 몇 년 동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장표에서는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것은 이제 유럽 쪽의 시각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로로까지 가기 위해서 저희가 무탄소 시대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저희와 같은 그런 산업 사회가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혀 안 하는 그런 시대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2도 이하로서 파리 협약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정부 간 패널 쪽으로 담당하고 있는 IPCC 쪽에서는 2도가 아니라 1.5도의 지구 온난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모든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을 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요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그런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또 굉장히 아주 극심한 그런 기상 이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UN 쪽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7개의 목표가 나와 있고, 그래서 생산 관련된 목표도 있고, 결국은 이제 살기 좋은 그런 도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과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17개의 내용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관련된 사안을 좀 더 꼽아서 말씀드리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외적인 요소들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해야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인용문들 보시면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으로 불러지는 블랙록이 있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링크 회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회사는 이제는 환경, 사회 그리고 또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지만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올리버 집세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본인에게 중요하면은 전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BMW는 기후 보호, 환경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파리 기후 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MW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또 투자계 금융계를 대표하는 회장께서도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하단에서 앞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회사가 추구를 해야 될 10개의 목표가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는 3개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서부터 제품과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생산 단계 그리고 또 가치 창출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직원과 사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이 3개의 카테고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한 가치 보고서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책자로 여러분들에게 책상 위에 올려놔 드렸는데요. 나중에 참조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제품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BMW 그룹의 자동차들에 대한 CO2 배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치들은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정적입니다. 저희가 킬로미터당 128g을 지금 현재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시면은요, 더 좋은 수치는 없냐라고 말씀해 줄 수가 있지만, 결국은 테스트 사이클에 대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간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201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기준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그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서는 저희가 더 숫자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기준으로서 킬로미터당 128g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의 그 전기차가 지금 연간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2017년에 10만 대 이상을 판매했고, 이제는 14만 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상위 리더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공유 서비스도, 그리고 또 충전 서비스들도 굉장히 발전 나가고 있는데, 지금 드라이브 나우, 리치 나우, 차지 나우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는
생산과 가치 창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자원 효율성을 52% 늘릴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2006년 대비해서 52%를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20년에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기준이 있고 또 수자원 활용과 또 폐기물 관리에 대한 목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적인 CO2 배출량을 저희 생산 쪽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거의 2% 감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2018년은 2017년 대비해서 2% 더 좋아졌는데요. 결국은 저희는 79%의 전력 구매가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유럽에서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순수하게 2020년에 가서는 저희가 전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정말 순수한 그런 전력을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 제품, 각 자동차에서 저희는 아주 트렌드에 맞춰서 훨씬 더 앞서서 지금 1톤 이하로서 떨어뜨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0.4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너지 효율성이 올라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재생 에너지를 생산 쪽에서 더 많이 활용하면서 이렇게 0.4톤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투명성을 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매하는 것 중에 한 75%는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이용에 대한 내용들을 공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저희가 75%라는 높은 수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아주 중요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특히 이제 코발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또 배터리 얘기를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직원과 사회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임원으로서 여성의 비율이 얼마만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17.2%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런 직원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직원당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3.4회를 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개별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역량이 특히 이제 저희가 교육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미래에 필요하러 하는 역량을 중심으로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인재를 또 육성하는 데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공약 책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다문화 혁신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2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가 유엔에서 주는 상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그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BMW 그룹의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단계 저희가 파이너링 단계는 i3, i8를 통해서 저희가 시작했고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i8가 건물 밖에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2단계로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단계에 가서는 저희가 미니도 이제 전기차 버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가 됐죠. 그래서 단순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저희가
전기차가 미니 쪽, 그다음에 이제 BMW iX3가 지금 이 장표 중간에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전 다이내믹스를 바탕으로 해서 BMW i4, 그다음에 이제 BMW iNext가 저희가 2023년까지 추가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포폴리오 안에는 25개의 차종, 여기에서는 순수 전기차, 그다음에 또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배터리 차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의 고객 관점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고객에게는 더 많은 그런 선택의 폭이 주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저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해서 또 비교해서 보면은 이 장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전체 자동차의 라이프 사이클 같이 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기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원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 카본 풋프린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체인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저희가 얼마만큼 이산화탄소 배출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내연 엔진을 보시면은요, 실제로 생산에 나왔을 때는 가장 낮는데 결국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전체 자동차의 라이프 사이클이 닿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적으로 25만 킬로미터 주행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연 엔진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순수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내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기차와 하려고 전기차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구성하는 전기차가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세부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차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도시에만 운전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전기차가 될 수가 있는데, 좀 더 중장거리 이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희가 내연엔진 차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행 거리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실제로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계산했을 때는 카본 프로파일, 이산화탄소 배출 프로파일이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엔진 기술에 따라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이 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5 시리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1년부터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530i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속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철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또 생산에 가급적이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알루미늄도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된 알루미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용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열 가소성 수지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15%, 그래서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 세대보다도 현재 뉴 시리즈가 그 14%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30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연 엔진보다 15%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총 47% 좋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진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재충전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40%더 좋은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우리 생산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예가 독일 동부에 있는 라이프치히 공장의 예시입니다. 거기에서 i 모델 BMW i3와 i8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배터리를 통해서 저희가 네 개의 풍력 시설을 통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드 스터빌리티를 높일 수 있게 되고, 또 덕분에 저희가 재생 가능 에너지를 그리드에 더 포함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에너지 비용도 최적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 수요가 급증을 하더라도 저희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도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파일럿 모델이고 지금 현재 700개의 중고 배터리를 가지고 이 배터리를 재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재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한번 사용하고 난 중고 배터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 또 가능한 일이지만 더 대규모로 이렇게 공장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동차 업계에만 국한된 모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서플라이 체인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요건을 충족을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적인 기준을 충족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코발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콩고에서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발트를 사실 다른 국가에서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호주와 모로코에서도 소싱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저희는 기존에 코발트를 생산을 했던 콩고의 그런 사람들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광업, 대규모의 광산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진행을 하는 그런 광산업을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BSF와 삼성과 파트너를 맺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의 공급망에 이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 배터리 셀을 같이 조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기준을 충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년간 진행되는 파일럿 프로젝트이고요. 독일에서 GIZ 역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GIZ는 독일의 국제 협력을 위한 협회인데요. 이미 콩고 내에서 GIZ 팀들이 운영 중에 있고, 이 시범 사업을 저희와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년이 진행된 다음에는 저희가 뭔가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소위 이런 소규모 가족 단위의 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콩고의 가족들을 돕고, 이들을 통해서 코발트를 조달을 하되, 수급을 하되,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인 요건들을 동시에 충족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는 저희의 목표가 무엇인지, 활동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이 여러 사회, 환경적 기준을 요청을 하고 충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등급들이 있죠. 다우존스의 지속 가능 지표에도 저희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99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저희가 랭킹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업계 중에서는 BMW 그룹이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Corporate Disclosure 프로젝트에도 포함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가치 보고서가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책자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 보고서에서 100가지의 사실을 저희가 추려서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매년 발표가 되고 있고 저희가 연례 보고서를 내는 동시에 같이 이 지속 가능성 가치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PwC가 함께 협력해서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관련된 지속 가능성 뉴스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에 이어서 이제는 앞서 소개가 된 것처럼 커스틴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역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도심 모빌리티와 관련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모빌리티와 관련된 일은 저희가 4년 전부터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중요해질 주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BMW 그룹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한국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이 첫 번째 방문인데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오면서 뭔가 교통 체증의 문제라든지 또 모빌리티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독일의 대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의 규모가 사실 독일의 대도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도심 모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선 발표에서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도 언급이 되었고 또 경쟁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임러와 현대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신규 경쟁사들과 신규 솔루션들도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화도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그 중에서도 도시화입니다. 갈수록 많은 고객들이 도시 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가 도시에 생활하고 있거나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객들에게 최적의 상황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모빌리티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그 자가용을 타고 이동을 한다라는 거 매우 편리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대도시에서는 유일한 솔루션은 아닐 겁니다. 대중교통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모빌리티와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이 있을 텐데 이 양극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고 또 이 사이에 저희가 메울 수 있는 수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몇 년간 저희가 진행한 활동은 어떠한 것인지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작은 그룹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동료도 그때 당시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COC 어번 모빌리티라는 그룹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독일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그리고 북부에 있는 함부르크, 그리고 뮌헨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모빌리티 베를린이라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시티 투 쉐어라는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골자는 바로 시민들과 만나서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도심에 살고 계시는데 대중교통을 선호하시는지, 차량을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오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차량 공유를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택시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차량 호출을 원하시는지 등등 시민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진행을 했고 동시에 시민뿐만 아니라 도시 행정을 맡고 있는 시 정부와도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의 대화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시 차원, 시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저희가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근데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은 개인 모빌리티를 원한다, 차량을 여전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차량 공유를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모빌리티가 가능하게끔 하는 프레임워크,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심 지역에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차를 쓰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말 것은 아닌 것이지요. 모두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만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캐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공유라든지 또 차량 호출, 자전거 등과 같은 그런 대안들도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도 작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소형 오토바이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저희가 활동을 진행하면서 도출했던 몇 가지 성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덜란드에서도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로테르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는 메이커스 디스트릭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특별한 구역을 하나 정하고 거기서 전기차만으로 운영이 되는 차량 공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쓸 것 같으면 충전 인프라도 있어야 되겠지요. 충전 인프라가 있으면 또 이것이 지능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충전 시설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 로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동시에 모든 충전소들을 가동하게 되면 뭔가 전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되어서 지능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정보를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도 프로젝트가 있었고 스위스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쥐리히와 주크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거기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스마트 스마트 차징 프로젝트를 스위스에서도 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저희 뮌헨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뮌헨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도시 인프라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프라를 소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도전 과제가 많았던 프로젝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데 노력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차량 공유 프로젝트, 그리고 EV의 충전과 관련되어 있는 프레임워크 프로젝트가 있었고, 또 베를린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예 모빌리티 베를린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로 나아가서 주민들과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의 여러 공간을 변화를 시켜 보았는데요. 주민들을 만나서 동네의 일부 광장에 차량 진입을 금지를 아예 시키는 것이 좋을지 등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은 아예 차량이 없는 공간으로 두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는 함부르크시의 예가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저희가 보시다시피 1000개 이상의 충전소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 또 모빌리티 허브도 여러 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대규모의 차량 공유 플리트를 저희가 도입을 하면서 500대가 넘는 EV를 차량 공유 플리트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또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가 동시에 돌아갔는데요. 2013년 전에 2011년부터 저희가 다양한 EV가 있었습니다. 미니가 있었고, 또 원 시리즈를 통해서 EV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EV를 고객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의 테스트카였지요. 가장 초창기의 원 시리즈와 그 정기화된 미니를 통해서 저희는 여전히 그 하이 볼티지 배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저희가 함부르크에서는 뭐를 했느냐면 이런 하이볼티지 배터리의 모듈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배터리 그 저장 시설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바텐파이어라는 회사와 함께 여러 배터리 모듈을 모을 수가 있게 되었고,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활동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는 도심 모빌리티를 기업 전략의 하나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팀의 일원이 된 것을 저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사회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서울이나 베이징, LA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일들이 BMW에게 또 저희 그룹의 미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깊이 있게 도시를 분석을 하고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저희 업무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업무를 하게 될지, 어떻게 접근하게 될지를 보여드리자면, 저는 그 도심에서의 내용들을 분석을 하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는 대도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떠한 그 니즈가 있는가, 대도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를 일부 예측을 해보거나 미래를 점쳐보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의 여러 업무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서울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BMW 그룹에게, 본사에게 전반적으로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풋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또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진행을 했던 모빌리티와 관련된 내용들을 더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 대도시의 여러 시민들과 접촉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대도시의 시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 시정부와도 대화를 하면서 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룹으로서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 차원에서 제공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차량 회사를 넘어선 이제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는 역량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축적한 내용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서 얼슐러가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고요. 그 외에도 배터리 스토리지에 대한 업무를 해왔고, 또 이동성과 관련된 내용, 모빌리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서의 일렉트릭 모빌리티를 어떻게 하면 확장을 하게 될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도 더 신경을 쓰게 될 거고요. 앞서서 얼슐라가 여러 드라이브 체인을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런 맞춤형 모빌리티도 중요한 축이 될 것이고, 또 온디맨드 모빌리티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모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하면 저희는 항상 선택권을 중시합니다. 이미 얼슐라도 발표해서 얘기를 했지요. 저희가 미래를 이렇게 굉장히 넓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2013년도에 저희가 i3를 통해서 전기차를 상용화하게 되었고, 이어서 i8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전기차가 나오게 되었는데, 아직은 그 숫자가 적습니다만 향후에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 몇 년이 되면, 특히 2050년이 되면 BEV의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내연차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보고 있는 대다수의 차량이 IC일
될 텐데 이 내연 엔진은 여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선 발표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디젤 기술도 에너지 효율의 측면에서 좋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여러 필터 기술 등으로 인해서 오염도 없앨 수 있는 내지는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연 엔진과 전기차의 하이브리드이지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증가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줄어들게 될 텐데 BEV가 도입이 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수소연료 전기차가 굉장히 인기가 좋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퓨얼셀 기술도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저희 BMW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그리고 2030년대가 되면 이 퓨얼셀의 인기도 크게 부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수소연료 전기차가 큰 시장성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직은 충분한 충전 시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충전소들이 현재로서는 수가 부족해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드라이브 트레인들이 있는 가운데 동시에 차량 공유 서비스도 그리고 차량 공유 기술도 계속 혼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도 계속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솔루션은 자가용을 통한 모빌리티와 대중교통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영역이지요. 나의 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개인 모빌리티를 지원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혼자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앞서 살펴보셨습니다. 왜 다시 보여드릴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전기 이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실제로 지금 현재 드라이브 트레인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동성도 변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일종의 수렴을 하는 지점이 있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전기를 사용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동부 지역에 있는 라이프치히 공장에서 저희는 에너지 이동성을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우설라 부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렇게 배터리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세컨드 라이프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고 배터리를 저장 시설로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프치히의 바로 배터리 저장 시설을 보여드렸는데요. 실내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700개의 i3 중고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예를 들어서 고압 배터리를 다 사용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자동차에서 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을 한 70%, 80% 정도 했을 때 그때는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차에다가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데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안 쓰기보다는 또 다시 한번 제2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 기술이기 때문에 세컨드 라이프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저는 물론 차에서 끝까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7, 80% 차에서 쓰다가 다시 제2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저장 시설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6년에서 7년 정도 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배터리 저장 시설에 있어서는 첨두 수요가 있을 때 그 첨두 수요를 좀 더 평탄화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대체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널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풍력단지가 지금 그림의 뒤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 저희가 이 시설을 통해서 추가로 전력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MW 연구실 R&D 쪽에서도 배터리를 살펴보고 또 배터리의 건강 상태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2개의 지금 풍력 터빈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 시설을 보시면은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풍력 단지가 있고요. 그래서 윈드 터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CHP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력을 생산을 해가지고 BMW 라이프지에다가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스토리지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장에 환풍 시스템이 있습니다. 결국은 BMW 공장의 환풍 시스템도 실제로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서 이것은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을 하면서 라이프지에서 지금 현재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스토리지 카파를 보시고 그리고 또 좀 더 유연하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 또 실제로 전력망에도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또 운영사들과도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부하 관리를 하는 운영자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시스템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전력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8월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BMW의 스토리 시스템이 실제로 라이프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또 그것의 어떤 소규모 버전을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 2 고팡 배터리 스토리지 충전 시설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8월에 VIP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또 제 동료도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라이프지의 아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지 2 고팡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BMW i3의 1세대의 차에 들어갔던 배터리를 10개 가지고 와서 이 컨테이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보시는 것에서 저희가 지금 10개의 고압 배터리를 구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식으로서 스토리지 시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 급속 충전기기가 들어가 있어서 전기차를 급속 충전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완속 5개가 또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그래서 지금 현재 사진에는 거기까지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모빌리티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시스템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변화, 2가지 변화를 같이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배터리 저장 충전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 지금 부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다음과 같은 그런 카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새롭게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고 바로 8월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나와 있는 이런 파트너들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구현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라이프치히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실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배터리 저장 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틴 뷰라는 곳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뉴저지, 샌디에고, 그다음에 또 함부르크, 그리고 또 상해에도 조그만한 시설을 갖출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또한 독일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여러 기술의 수렴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겠는데요. 지금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이동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충전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지 포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50대의 차량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고객들의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저희가 묶게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다양한 차들이 있죠. 고객들의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충전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BMW에서 준비한 백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MW 차지 포워드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 결국은 지금 내 차의 충전을 이 백본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실제로 고객에게도 이제 수익 배분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저희가 이 개념의 핵심은 실제로 전력 회사가 바로 이 충전소에다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스마트 그리드에서 충분하게 필요한 전력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때가 가장 저렴하게 내가 충전할 수 있는 시간대인가를 또 알려주면은 그게 굉장히 귀중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내믹 차징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특히 이제 대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많이 보급이 되었다. 특히 이제 이것은 어떤 주차장 시설로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곳에 어떤 충전소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동시에 모든 전기차를 충전한다라고 했을 때 전력망이 무너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충전을 했을 때 그 에너지들이 계속 공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런 배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충전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BMW가 구축한 백엔드, 백본을 바탕으로 해서 충전 자체를 저희가 정해진 시간대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A가 2시간 뒤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빨리 충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D라는 차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뒤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축한 BMW 백엔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하 관리도 하고 또 충전 순서도 정해줄 수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또 다른 그 특정 지역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요소들과 또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만 전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요소들도 감안을 해서 부하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특히 이제 지능형 인텔리전트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통합돼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하이테크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자율주행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또 새로운 그런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BMW iNext, BMW i4 등과 같이 저희가 레벨 3 자율주행 차들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